구시대를 넘어 새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6월 2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2주 동안 잘 계셨는지요? 지난 2주 동안 저도 우리 뉴스엔진 시청자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간략하게 지난 2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안경을 맞췄습니다. 저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력이 좌우 1.0, 1.0으로 시력이 매우 좋은 편이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좀 약간 멀리 있는 게 이렇게 좀 희뿌연하게 좀 흐리게 보이길래 이제 안과를 갔습니다. 안과를 갔더니 좀 난시가 있다 해가지고 안경을 좀 맞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안경 쓰고 있는 모습이 좀 어색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게 코에 걸쳐 있는 느낌도 그렇고 상당히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좀 잘 봐주십시오. 네. 그리고 2주 정도 있으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고해 드렸던 책을 쓰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번 예고를 드렸죠. 한동훈 전 대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우리 동료 시민들이 조직하고 또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고민했습니다. 고민했고, 어떤 방식의 조직과 연대가 있을 수 있나, 그리고 그걸 실현할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걸 좀 준비하는, 또 실천하는 작업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대선 이후에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월입니다. 6월 2일, 내일은 6월 3일, 그리고 6개월 만에, 비상계엄 6개월 만에 대선이 열립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니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이라는 게 가능해? 라는 이야기부터, 그리고 탄핵 정국에서의 대통령이,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만을 생각했었죠. 그전에는 경험치가 없으니까. 그런데 탄핵 정국에서의 대통령이 지지자를 오히려 결집해서 끌어모으고 본인을 이렇게 좀 지켜달라라는 메시지를 내고, 그것이 결국은 한남산성이 되고, 그러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은 또 계속해서 커지고, 대한민국이 둘로 쪼개지고, 결국은 탄핵 결정과 함께 60일에 조기 대선 막이 올랐는데, 조기 대선 과정에서 보면 뭐 민주당은 좀 순탄하게 지나갔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는 정말 별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죠?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 한덕수 전 총리라는 외부 사람을 영입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마중물처럼 여겨져서, 국민의힘 지도부, 쌍권 체제와 또 친윤, 기득권, 주류 세력들이 쥐락펴락하니 경선 자체가 형해화되고, 그리고 경선의 주요 이슈가 어떤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서의 경쟁력이 아니라, 혹은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정책 비전이 아니라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할 거냐 말 거냐로 경선에 온 스포트라이트가 모아지면서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죠. 홍준표 후보는 정계 은퇴까지 했고, 그런데 홍 후보도 정계 은퇴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요새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돌아오지 않을까 싶은데, 결정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0일 있었던 당내 쿠데타를 겪으면서 또다시 국민의힘이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기는, 그래서 이재명의 초법적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 돼버린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2주째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마지막 방송, 그러니까 5월의 마지막 방송을 할 때 드렸던 말씀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비판해도 모자랄 시국인데 아침에 뉴스거리들을 쭉 살펴보면 국민의힘을 비판할 게 넘쳐난다. 그래서 저의 방송 그리고 저의 언급이 이번 대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주 동안 휴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제 채널을 통해서 이제 한동훈 깊이 읽기라고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철학과 비전을 좀 시리즈로 살펴보는 그런 영상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2주 동안 제가 평일에 매일 아침 한 편씩 올려서 10회 시리즈로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철학과 비전,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제가 10회 시리즈로 올려놨으니까요. 시간 되실 때 그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안녕 대한민국 힘차게 시작을 합니다. 내일이 대선이고요. 그리고 내일 대선 이후에 모레부터 우리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싸워야죠. 무엇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우리는 다시 싸워야 합니다. 무엇을 무기로? 악다구니와 욕설, 폭력이 아니라 우리는 이성과 상식, 합리를 무기로 싸워야 합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우리 뉴스엔진 동료 시민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행동하는 지성이십니다. 자, 오늘 첫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자, 안경을 쓰고 나니까 좋은 점이 전에는 그 앞에 있는 모니터를 보기 위해서 이게 이제 앞 사물이 좀 흐리다 보니까 글씨를 보려고 이렇게 눈을 찌푸렸는데 지금 아주 깨끗하게 잘 보입니다. 근데 그런 장점이 있고 근데 또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이 가까이 있는 거는 오히려 안경을 벗는 게 더 선명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전에 안경 쓰신 분들이 안경을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벗었다가 하는 게 왜 그런가 싶었는데 이게 초점이 안 맞아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 안경점에 갔을 때는 뭐 다초점 렌즈 이런 걸 얘기를 하던데 제가 처음 이거를 또 쓰다 보니까 그냥 기본으로만 일단은 맞춰봤습니다. 예, 이건 뭐 서설이 길었습니다만은. 자, 동아일보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좌파 우파 아닌 실력파, 김문수 방탄괴물 독재 막아야인데 내일이 대선이다 보니까 오늘 하루가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선거 유세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재명 후보는 어제입니다. 어제 경북 안동과 대구, 울산,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험지죠. 험지 공략에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선거운동 시작 직후에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었죠. 공을 계속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조차 이재명 후보가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앞서는 그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PK도 뭐 당연히 대구 경북에서 앞섰으니까 PK도 당연히 앞섰고요. 그래서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어떨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과연 PK, TK에서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가 어느 정도 될까? 그거를 민주당에서는 이제 큰 기대감을 안고 보고 이재명 후보가 어제 동대구역 유세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도 박정희 동상 앞에서 얘기했어요. 심지어. 우리는 좌파 우파 그런 거 안 한다. 우리는 실력파다. 실력파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걱정이 되냐 하면 이번 선거가 끝난 뒤에 민주당이 일본의 자민당처럼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본은 정당 구도가 지형이 어때요? 일본은 사실상 자민당 독재 체제입니다. 사실상 뭐 제도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자민당을 뛰어넘는 정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민당이 일당으로 오랫동안 계속 수권 정당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우리가 얘기할 때 정당 구도를 1.5당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5당. 그러니까 1이 자민당이고요. 나머지가 0.5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일본에도 원래는 자민당에 대적하는 양당 체제가 있었어요. 90년대 초반까지는. 사회당이라 그래서 있었는데, 근데 사회당이 삐끗하면서 결국은 양당 체제가 몰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민당이 1당으로 올라섰죠. 과거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양당 체제가 무너진 사례는 꽤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영국의 이제 휘그당이죠. 그 토리당과 이제 대적해서 휘그당은 이제 1800년대까지 신흥 귀족계층 그리고 뭐 부르주아 이들을 대변하는 중도 내지 중도 좌파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토리당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영국의 양당 체제를 대신한 것은 노동당이었죠. 그것처럼 역사 속에서는 존재했던 정당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민주당은 진보정당이고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인데 그러면 보수당이 사라지고 진보정당인 민주당이 살아남아서 일당이 되고 자민당처럼 된다? 그거 한국의 이념정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 한국에는 엄연히 보수 유권자가 절반이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중도보수 전략.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좀 무능해서 그렇지 민주당에서 조금 유능한 후보가 나오잖아요. 조금 유능한 사람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중도보수 전략을 제대로 하면 그러면 민주당이 자민당처럼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이재명 후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가 무능해서 그렇지 정말 유능한 민주당 당대표가 나와서 뭐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능한 민주당 당대표가 나와서 중도 보수 전략을 제대로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왜냐? 지금 국민의힘의 이념 지형을 한번 놓고 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를 제외하고 봅시다. 한동훈 전 대표를 제외하고 국민의힘만 딱 놓고 보면 국민의힘은 두 개의 세력이 지금 존재합니다. 하나는 친윤, 주류 기득권으로 대표되는 수구 집단, 기득권 유지 집단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서 들어온 뭐 자통당 혹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 뭐 황교안 후보도 지지하고 이제 사실상 단일화를 해줬잖아요. 사퇴를 한 거니까. 이런 세력이 있어요.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를 제외하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구구입니다. 구구. 구구 세력들이 주력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보수 유권자의 상당수는 그래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중도 보수에 가까운 분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을 뒷배로 해서 호가호위했던 친윤 쌍권 집권 기득권들을 지지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를 딱 떼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구구 정당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민주당의 유능한 당대표가 나와서 중도보수 전략을 야금야금 제대로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설 자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민주당이 진보정당인데 그 좌파정당이 어떻게 중도보수를 할 수 있겠느냐? 왜 못합니까? 정치인들은 표만 되면 다 합니다. 실제 사례도 있잖아요. 그 유명한 게 영국의 노동당 당수였던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입니다.
노동당 당수였던 토니 블레어가 제3의 길을 외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진보파였지만 우파 보수를 야금야금 잠식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토니 블레어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뭐 푸들이라고 놀릴 정도로 상당히 이제 보수 우파적인 그런 외교 노선 정책을 펴기도 했었죠. 그것처럼 진보 정당이 우파로 야금야금 들어오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민주당 대표가 유능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재명 후보처럼 무능하면 못해요. 하다가 말아요. 해도 유권자들이 믿지 않고.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얘기했던 이 좌파 우파 아닌 실력파라는 이야기가 정말 실천을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몰아내고 중도 보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또 오늘 이야기가 산으로 새는 것 같지만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념 지형을 얘기할 때 보수와 진보 이념 지형을 얘기할 때 기준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게 북한에 대한 태도, 뭐 친미냐 친중이냐 이런 걸 가지고 보수 진보를 나누고 있는데 근데 그런 어떤 기준이 꼭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좌파 우파로 나누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좌파 우파의 프레임하고 보수냐 진보냐의 프레임은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그거는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정당이 두 개가 양당제로 돼 있죠.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는데 자, 민주당과 공화당 거기도 좌파 우파 싸움을 합니다. 근데 미국의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닙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에요. 무슨 소리냐고요? 자, 유럽의 시각으로 놓고 보죠. 유럽에 있는 정당들의 이념의 스펙트럼을 놓고 보면 유럽 정당들은 이념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어요. 그런데 미국의 정당 이념 스펙트럼은 이렇게 좀 좁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를 살펴보자면 이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갱스 오브 뉴욕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그 다니엘 데이 루이스 나오는 영화죠.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이제 부처라 그래서 부처님 할 때 부처가 아니고 저 정육업자. 그래서 거기는 그 뉴암스테르담, 뉴욕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처음 뉴암스테르담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뉴욕이 원래는 뉴암스테르담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뉴욕으로 왔을 때 이민자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그 민족별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일랜드 출신들, 뭐 독일 출신들 그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단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구도가 뚜렷해집니다. 그 노동자가 어떤 하나의 계급의 큰 축으로 정치 세력화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휘그당이 사라지고 노동당이 양대 정당이 주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동자들의 계급적 의식을 세게 반영을 하면서 이 진보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민자의 나라다 보니까 이 노동자의 어떤 계급적 정체성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민족적 정체성이 우선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당사를 놓고 보면은 그 계급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당이 유럽만큼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죠, 민주당. 그렇게 된 이유는 미국은 노동자가 결집하기에 힘들었다. 이유는 민족적 정체성들이 다른 이민자의 나라였기 때문에 민족의 이슈가 더 컸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정당 구도를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 이 둘 다 사실상 보수 정당이다. 미국 안에서 좌파 우파로 나눌 수는 있지만 사실상 유럽의 이념 지형으로 놓고 봤을 때는 보수 정당이다. 둘 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떠냐? 대한민국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잖아요.
사실상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이식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두 개의 정당,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유럽의 시각에서 놓고 보면 둘 다 보수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뭐 몇 개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북 관계라는 특수성,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친중이냐 친미냐. 그러니까 친중과 친미라는 것도 이게 독립적인 변유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북 관계 속에서 같이 보는 거예요. 친중과 친미, 이 외교 노선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특수성이라는 변수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그 유럽의 좌파 우파 정당보다 미국의 양당제 지형에도 가깝다. 그래서 민주당이 중도보수 전략을 제대로 구사하면 국민의힘은 설 자리가 없다. 물론 전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빼고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아일보에 나온 이 기사의 내용, 좌파 우파는 실력파, 이 말이 저는 되게 무섭게 다가온다.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방탄 괴물 독재 막아야 한다. 괴물 독재, 괴물 정권, 이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거죠. 이게 쭉 제가 그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선거 캠페인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이게 참 어디 가서 저작권을 주장하기도 뭐한데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사용했던 표현들을 많이 써요. 뭐 그중에 일부는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거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건데 그걸 저렇게 그냥 갖다가 뺏겨 써도 된단 말이야? 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그대로 갖다 쓰니까 민망하더라고요. 자, 다음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한겨레 신문도 재밌는 게 지금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치는 게 아니고 그 예측조사, 후보 지지율 예측조사라는 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직접 해가지고 여론조사 내용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메타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여론조사 추이를 쫙 갖다가 빅데이터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예측을 한 겁니다. 이런 추이가 해석됐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요 정도 됐을 거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함수죠, 우리가. 우리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y는 fx 함수 배우면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쭉 그려지잖아요. 요 기울기에 따라서 그 x 값을 넣었을 때 y 값이 뭐가 될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측 조사를 해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10%포인트 정도로 김문수 후보를 앞선다 라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앞선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약간 그 10% 안팎이다 라는 건데, 근데 여기에는 그 포함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3차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상한 발언했죠. 참 그 말로 방송에서 옮기기도 뭐한 이상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한 발언과 또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후보의 이제 부인인 설라영 여사에 대한 비하 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반영되진 않았어요. 역시나 김문수 후보의 실언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저는 참 이 새 후보들을 보면서 제가 이래서 2주 동안 방송을 쉰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김문수 후보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참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이 세 분들이 하는 게 보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 하면 어느 한편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실언을 하고 망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그 망언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해서 지지자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와야 되는 그게 최우선 전략 아닙니까? 그런데 저쪽에 망언을 했으면 그의 질세라 우리 쪽도 망언을 또 하는 거예요, 막. 그게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예측을 해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많이 언론에 등장하시는 그 언론계의 대선배이신
조갑재 선배가 또 예측하기를 400만 표에서 600만 표 차이로 질 거다. 이재명 후보가 400만 표에서 600만 표 차이로 이길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엄청난 수치예요. 그러니까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후보한테 550만 표인가? 하여튼 500만 표가 넘는 차이로 졌거든요. 대패죠, 대패. 이게 현실이 된다면 참 아찔하게 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겨레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비공식적으로 좀 소통해본 여론조사 기관 전문가들도 대동소이합니다. 예측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기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중앙일보 기사인데 이 제목을 보면 이재명 내란 세력 엄중 처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내란 종식 프레임이 이번 대선 구도에서 핵심이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내란 종식 프레임을 잠깐 뒤로 뺐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호텔 경제학입니다. 호텔 경제학 얘기를 하면서 내란 종식 프레임을 잠깐 뒤로 뺐었거든요. 그런데 이 호텔 경제학 얘기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한테 세게 한 방 맞았죠? 노쇼주도 성장이라고. 세게 한 방 맞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얼얼해 하다가 호텔 경제학 얘기를 뒤로 쫙 빼버렸습니다. 다시. 그리고 다시 내란 종식 프레임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론의 흐름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내가 좀 이겼다. 뭐 그냥 내가 그냥 대충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호텔 경제학 얘기를 막 떠들고 다니다가 한동훈 전 대표한테 세게 어퍼컷 한 방 맞고 후덜덜 하더니 결국은 그 얘기는 뒤로 쏙 빼고 다시 내란 종식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겁니다. 내란 종식 프레임을 들고 나오면 당연히 민주당이 이길 수밖에 없죠. 왜? 지금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후보가 내란과 탄핵, 그러니까 비상계엄과 탄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캠프에 있는 선대위원장들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 자유롭습니까? 비상계엄으로부터? 당장 권성동 위원장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다 윤석열, 친윤, 비상계엄, 그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겁니다. 내일이 대선인데 또 제가 이렇게 그 국민의힘 지적을 하게 돼서 저도 속이 쓰립니다. 속이 쓰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박스쿨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이슈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연설문을 분석해 봤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내란이더라. 이재명 연설문의 내란 단어가 표현된 횟수가 332번입니다. 332번을 내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김문수 후보는 방탄 419번. 그러니까 내란이냐 방탄이냐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 키워드만 딱 넣고 보시죠. 내란 대 방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란을 방탄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 키워드를 보면 참 이것도 약간 옛날 표현으로 하면 안습입니다. 안습. 참 세련되지 못해요. 저는 김문수 후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메시지를 만드는 사람들의 역량에 물음표를 제기합니다. 자, 이 동아일보 기사인데 김문수 후보의 키워드
1, 2, 3, 4, 5 등을 꼽아보면 방탄, 방탄조끼, 방탄유리, GTS, GTX, 박정희, 총각, 방탄법. 그러니까 GTX 빼고 말이죠. 방탄, 방탄조끼, 방탄유리, 방탄법, 총각. 이게 김문수 후보 키워드의 핵심이라니까요. 말이 안 나옵니다. 이래서 제가 2주 동안 방송을 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김문수 후보 얘기 그만할게요. 얘기하다 보면 제가 1시간 내내 떠들 것 같아서 그만할게요. 근데 이재명 후보의 키워드를 볼게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도 별거 없어요. 내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재명을 이기려면 이재명보단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재명의 키워드는 뭐냐? 내란, 쿠데타, 계엄, 윤석열, 그리고 정책적인 게 들어있는 건 에너지와 주가, 태양광. 에너지, 주가, 태양광이 있어서 김문수 후보보다는 조금 더 정책적이네요. 김문수 후보는 KTX가 있었고요. GTX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의 선거 프레임은 쿠데타, 내란, 계엄, 윤석열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번 선거구도 자체가 내란 종식 프레임이다 라는 것.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아까 한겨레 신문의 예측대로 실현이 된다면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논란이 있었죠. 조선일보의 이제 선우정 편집국장이 선우정 선배가 그 편집국 기자들한테 당선자 기획 기사를 준비해라라고 하면서 좀 간접적으로 이제 이재명에 대한 기사를 준비해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가 나가서 뭐 배승희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 아주 부들부들하면서 막 이를 갈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죠. 언론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제가 그때 직접 준비를 했었으니까 기억을 하지만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는 그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 중에 누가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조금 이기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니야, 혹시 몰라. 이재명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실제로 JTBC 출구조사 결과는 이재명이 앞서는 걸로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신문사나 방송사 이런 언론사들이 둘 다 준비합니다. 둘 다. 누가 될지 모르니까 둘 다 빡세게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준비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쪽을 준비한 기자들은 힘이 쭉 빠질 수밖에 없죠. 인력 낭비고 그거는. 왜냐하면 대선 후보 기획기사 준비하려면 시간 많이 들어요. 공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조중동 같은 신문 기준으로 치면 거의 10개면 이상을 쫙 그걸로 깝니다. 그 대선 후보 당선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루 만에 준비를 당연히 못하겠죠. 뭐 못해도 한 2주 전부터는 준비합니다. 그 정도의 에너지와 시간, 노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근데 그 선우정 선배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번 선거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므로 누구누구 걸 위주로 준비를 해라.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조선일보만 그러냐? 열이면 열. 모든 신문 아마 다 그럴 겁니다. 대부분 신문 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 대구의 매일신문도 그럴 겁니다. 보수신문으로서 요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이번 선거 결과는 뭐 우리가 말을 볼드모트처럼 마치 볼드모트처럼 입에 직접 담기가 어려워 그렇지 결과는 거의 정해져 있는 거예요. 또 요새 또 크게 또 그 주목을 받고 계시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진 선배도 그런 예측 하잖아요. 이번 선거 아예 졌다고 아예 그냥 얘기를 대놓고 하시던데 뭐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제 뜻을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향후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다면, 이거는 제가 몇 달 전부터 아마 3월, 4월부터 얘기했던 걸 거예요. 문재인 정부보다 적폐청산보다 더욱 센 내란 청산 작업이 시작될 거다. 그게 이제 내란 특검이 시발점이겠죠. 뭐 위원정당 해산까지 갈 수도 있고요. 물론 저는 객관적으로 제 예측을 해본다면 위원정당 해산을 직접 이재명 정권이 제소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두고 봉숭아학당처럼 계속 국민의힘이 자중질환하는 거를 보고 싶을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재명 후보의 대선 키워드를 보면 내란, 계엄, 쿠데타, 윤석열이에요. 그럼 다음 정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충분히 우리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리박스쿨. 아, 정말 황당합니다. 리박스쿨. 이름도 참 촌스러워요. 리박스쿨이 뭡니까? 리박스쿨이. 그리고 이박스쿨이어야지 왜 리박인가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롤모델로 했다면 이박스쿨이지 왜 리박스쿨입니까? 이 영어식 표현입니까? 이를 리로 발음하는. 뭐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북한식 표현인가요? 어쨌든 이 리박스쿨이 참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근데 새로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리박스쿨이 용산 대통령실 견학까지 갔다 온 뭐 그런 단체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이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견학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또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못 가는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리박스쿨은 거기까지 갔다 왔나 하는 생각.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이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를 이제 공급하는 그런 걸로 또 인정을 또 받고 또 무슨 자문위원 같은 것도 했어요. 교육부에 자문위원도 했고. 근데 이 리박스쿨의 대표로 한 사람이 뭐 교육 관련 뭐 전문가도 아니에요. 뭐 보도 나오는 것들을 보면 한국일보 보도에 보면 우체국장을 지낸 공무원 출신이랍니다. 우체국장. 그런데 어떻게 이런 교육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지. 어쨌든 이 리박스쿨이 문제가 된 핵심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학부모 단체라는 허울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에 조정훈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가 같이 참석을 했던 겁니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깊숙이 연관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정훈 의원이 이 단체가 기자회견을 하도록 주선을 하고 또 기자회견장에 직접 나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랑 같이. 그러면 이들이 스크린을 안 해봤을까요? 이 단체가 뭐 하는 곳인지? 스크린도 안 해보고 그냥 아무한테나 신청하면 다 기자회견을 같이 해줍니까? 만약에 그런 거라면 직무유기죠. 무능한 거죠, 국회의원이. 조정원 의원 뭐 나는 모른다라고 엊그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데 정말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본인이 깨끗하다면 법적 대응을 해야지 왜 그런 것도 안 하고 유하게 넘어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리박스쿨 문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무슨 뭐 자유주의 손가락 군대라고 해가지고 뭐 댓글 공작 이런 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뭐 실제로도 했고. 근데 이 댓글 공작의 실태가 보니까 너무 조약해요. 그러니까 댓글 공작을 하는 것 자체가 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저질적인 불법 행태인데 그 수준도 아주 처참합니다. 이게 잘했다는 뜻은 아닌데 말이죠.
이게 민주당의 드루킹하고 비교가 안 돼요. 민주당의 드루킹은 정말 전문적으로 한 거고 이 사람들은 뭘 해도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제대로 못한 게 잘못이다.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 자체로도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한 행태인데 그거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서 제가 보기에는 참 황당합니다. 뭐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지는 모르겠어요. 이 국민의힘이 개입돼 있는지 조정훈 의원이나 혹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어느 정도 커넥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실체가 좀 더 세밀하게 드러난다고 하면 이 경중에 따라서는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